장손한테 재산 물려주고 싶어서 내 자식을 지웠다고요? 5년 동안 내 아내한테 피임약을 먹인 게 그게 어머니가 할 소리예요? 식탁 위로 약재 장부와 성분 검사지를 집어던지며 저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5년 동안 감사하다며 절까지 하고 받았던 어머니의 그 정성이 실은 제 아이를 죽이고 아내를 병들게 한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지난 5년이 통째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제 어머니가 며느리인 아내에게 5년 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 그제야 알게 됐거든요. 저는 벤처 사업으로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서 사업이라는 것도 해보고 큰 돈도 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 저희 네 식구가 반지하 방 하나에서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는 늘 형을 먼저 챙기셨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 상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형 밥그릇 위에 올라갔고 저는 그냥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겨울 점퍼도 형 거부터 새로 사주셨고 저는 형이 입다 해진 걸 그대로 물려 입었지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저를 대놓고 미워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아들 둘 다 착해요 하며 웃으셨고 저한테도 가끔은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헷갈렸는지도 몰라요. 평소엔 그렇게 다정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엔 늘 형이 먼저였으니까요. 성적표를 받아와도 제가 형보다 잘 나온 날엔 어머니는 그냥 그래 잘했다 한마디로 끝이었는데 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면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남들 다 가는 태권도 학원도 못 다녔는데 저는 그게 부럽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혼자 한자를 외우고 동네 형들한테 얻은 문제집을 풀며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에서 1등을 해온 날도 어머니는 잠깐 웃으시고는 이내 형 걱정으로 넘어가셨죠. 형은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네가 형 좀 잘 좀 챙겨.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형을 챙기는 역할일 뿐이구나 하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서운함을 티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끔이라도 저를 보며 웃어주시는 그 순간이 좋아서 저는 계속 잘하는 아이가 되려고 애썼죠.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은 제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정작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회의 시간에 늦게 나타나거나 아예 안 나타나는 날도 부지기수였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뒷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동생 회사인데 형이 좀 편하게 다니면 어때서? 형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곤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이 터졌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챙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죠.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진우가 이만큼 됐잖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우리 진우 잘 될 줄 알았다니까. 우리 집 기둥이야, 기둥. 그런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곤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인정과는 별개로 실제 씀씀이는 늘 형네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거예요. 형이 속도 위반으로 아들을 낳았을 때 어머니는 마치 온 집안에 경사라도 난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조카가 태어났다는 소식 자체는 저도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런데 정작 씁쓸했던 건 어머니의 그 호들갑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제가 사업으로 첫 계약을 따냈을 때도, 처음으로 억대 매출을 찍었을 때도 어머니는 그저 그래 잘했다 한마디였는데, 조카가 태어난 것 하나에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자랑을 하고 다니셨으니까요. 물론 생명과 일은 다르긴 한가요? 저는 그 온도차가 못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조카니까 예쁘게 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생활비로 형네 아파트 대출을 갚아주고 조카 유치원도 제일 비싼 곳으로 보내신다는 걸 알고는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형은 그러면서도 저한테 늘 당당했어요. 진우야, 너는 나 없었으면 지금처럼 성공 못했어. 형이 어릴 때부터 너 얼마나 챙겼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굳이 따지고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이랑 싸워봐야 결국 어머니 마음만 상하게 할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대놓고 서운한 티를 내지 못했어요. 명절이면 어머니는 저한테도 우리 진우 덕에 이렇게 잘 산다 하시며 고맙다는 말만은 잊지 않으셨거든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스스로를 다독이며 더 드리면 되지 하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상할지 몰라도 저는 그 인정 한마디를 받는 게 뭐라도 하나 더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으니까요. 한 번은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 하나가 취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표님, 형님은 대체 회사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다들 궁금해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슬쩍 꺼냈더니 돌아온 대답은 형이 그래도 얼굴 마담이라도 해줘야지. 네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집안 체면은 형이 다 세워주는 거다. 저는 그 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 더 따지고 들면 또 서운한 소리를 들을까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도 30 초반과 중반쯤 두 번쯤 결혼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사람은 은행에서 일하는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양가 상견례 얘기까지 오갈 즈음 어머니가 갑자기 그 사람 뒷조사를 시키셨죠. 집안에 사업하다 망한 이력이 있다더라. 그럼 집구석 며느리 들였다가 우리까지 위척인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간질을 하셨고 결국 그 사람과는 이유도 모른 채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했어요. 니깟 넌 뭘 보고 오겠어. 다 네 돈 보고 꼬이는 것들이야. 돈 보고 오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어머니는 제가 마음을 준 사람마다 그런 식으로 흠을 잡으셨습니다. 형은 장손까지 안겨서 효도했는데 넌 돈 좀 번다고 어머니 앞에서 유세냐? 어머니 말씀 잘 들어. 결혼할 때가 아직 아닌가 보지. 형도 옆에서 그렇게 거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다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국 두 번 다 혼사가 깨지고 나서 저는 결혼이라는 걸 아예 마음에서 지워버렸어요. 결혼 문턱까지 간 두 번째 사람과 헤어지던 날 저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진우 씨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머님이 저를 볼 때마다 짓는 그 표정을 평생 견딜 자신이 없어요. 미안해요. 그런데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는 제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거니, 인연이 아니었겠거니 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혼자 지내면서 저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직원들은 제가 일 중독자라고 놀렸지만 사실 저는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게 싫었을 뿐입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어요. 회사에서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작 제 마음속은 늘 텅 비어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35이 되던 해 저는 운명처럼 수연이를 만났습니다.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수연이는 제 재산이 많다는 걸 몰랐지요. 처음에 연봉도 4천만 원 정도라고 말하니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고 나왔던 거예요. 수연이는 회사 이야기보다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보였어요. 늦가기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돈을 떠나서 제 상처까지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수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아주었죠. 진우 씨,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말도 잘 통하고 이제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장모님이었습니다. 수연이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장모님은 현관까지 뛰어나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듬직한 사위, 밥은 먹고 일하는가? 장모님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를 마치 원래 아들이었던 것처럼 대해주셨어요. 수연이가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한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지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인사를 갔다는 것 자체가 결혼 전제였으니 바로 사위라고 불러주시는데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계속 앞으로 밀어주시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며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짜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어도 한참 동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수연이에게 전화가 왔죠. 여보세요? 진우 씨, 잘 들어갔어요? 오늘 괜찮았어요? 아니, 안 괜찮았어. 오늘 장모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좀 얼떨떨했어. 수연이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사위든 며느리든 일단 식구가 되면 진짜 자식처럼 대해주시더라고. 새언니도 처음엔 놀랐다고 했었는데 똑같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온기를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가족을 보고 나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은 맹렬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한 가지 조건으로 허락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어머니의 아버지와 같은 건물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 대수냐 싶어 순순히 응했고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이 사시는 건물 바로 위층에 신혼집을 마련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처럼 첫 아이가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수연이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태명을 불러주고 저는 퇴근하면 곧장 서점으로 달려가 육아책을 사 모았어요. 여보,
딸이면 좋겠어? 아들이면 좋겠어? 뭐든 상관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원인 불명의 하혈과 함께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수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우리 아기를 못 지켰어. 수연이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수연이를 안아주며 절대 네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말해줬어요. 그때는 그게 그저 안타까운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수연이는 한동안 아기 옷을 정리하지 못하고 옷장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어요. 가끔 밤에 화장실 물소리가 오래 나서 가보면 수연이가 몰래 울고 있는 걸 몇 번이나 봤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보, 우리 다시 노력해볼까? 수연이가 먼저 그렇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잃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서로를 다독이며 다시 아이를 기다려보기로 했지요. 그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어머니가 반찬과 약탕기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애미야, 네 몸은 이 시애미가 챙기마. 용하다는 곳에서 비싸게 지어온 거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라. 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직접 탕약을 데워 수연이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겨울에도 새벽같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약탕기를 끓이시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했습니다. 평생 저를 뒷전으로 미루시던 분이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렇게까지 정성을 쏟으신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것만 잘 먹으면 금방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걱정 마라. 저는 그 정성에 보답한다며 형과 어머니에게 더 많은 생활비와 법인 차량까지 내어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어머니가 얼마나 손주를 기다리며 정성을 쏟으시는지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순진한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여보, 자꾸 하혈을 하고 몸이 붓네. 내가 정말 밭이 안 좋은가 봐. 수연이는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서도 어머니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어 억지로 그 약을 삼키며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부부 모두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지요. 저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수연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연이의 얼굴은 점점 헬쑥해졌고 예전에 밝던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 근데 어머님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못 먹겠다는 말을 못하겠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연이가 참 착하다고만 생각했지. 그 정성 자체를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힘들어도 조금만 더 먹어봐라.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나도 손주는 봐야 할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아내를 챙기시는데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낯빛이 시체처럼 변해가는 걸 참다 못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수연이는 몸살이심에 누워 있었는데 장모님이 부엌을 정리하시다가 싱크대에 버려진 한약 찌꺼기들의 매캐한 냄새를 맡으셨다고 해요. 평생 한약방을 드나드신 장모님은 그 냄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약재 냄새가 이렇게 독하지? 좋은 보약이면 이런 냄새는 안 날 텐데. 장모님은 약탕기 포장지에 적힌 지방의 허름한 약재상 주소를 확인하시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그 허름한 가게에서 장모님은 진실을 캐내셨지요.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약재 봉지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 여기서 지어준 거 맞죠? 여기 뭐가 들어간 건지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업주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피하자 장모님은 한 번 더 담담하게 말을 이으셨대요. 지금 이 약 벌써 성분 분석 맡겨놨어요. 사장님이 지금 말 안 해도 결과 나오면 어차피 다 알아요. 그 전에 순순히 말해주는 게 서로 좋지 않겠어요? 그 말에 업주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정말 시키는 대로 지어드린 것뿐입니다. 그 할머니가 하도 사정을 하셔서 며느리 애를 안 들어서게 해달라고 들어서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혼비백산한 업주가 벌벌 떨며 사실을 말했죠. 업주가 내민 장부에는 악마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수연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당시 어머니가 맹독성 자궁 수축제를 특별 주문한 기록이었지요. 그 할머니가 특별히 부탁하신 겁니다. 며느리 애 안 들어서게 해달라고요. 그 이후 5년 내내 합성 호르몬제를 빻아넣은 보약을 주문해온 내역까지 모조리 밝혀졌지요. 장모님은 그 장부를 품에 안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으신 뒤 그 자리에서 곧장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이서방, 지금 당장 좀 만나야겠어. 이것 좀 봐라. 네 엄마가 우리 수연이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저는 그 장부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다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제가 그렇게 감사하다며 챙겨들었던 그 정성이 실은 제 아이를 죽이고 아내를 병들게 하는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새벽마다 약탕기를 끓이시던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 부부의 아이를 지우려는 손길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저는 지난 5년이 통째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서방, 이건 자네 잘못 아니야. 몰랐던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잘 처신해야 해. 저는 그 말에 겨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수연이 옆에 누워서도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시 떠올랐죠. 새벽마다 고생하시는 어머니, 고맙다고 몇 번이고 절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던 제 모습, 그리고 그 뒤에서 말없이 눈물을 삼키던 수연이 얼굴까지. 며칠 뒤 장모님이 미리 맡겨두셨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검사지를 받아든 날 적힌 화학 성분명을 보면서도 또 한 번 무너졌지요. 그건 제가 익히 알던 보약이 아니라 누가 봐도 명백한 유산 유도제와 피임약의 성분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형, 오늘 다 같이 모여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흔쾌히 나오셨어요. 아마 제가 또 뭔가를 챙겨드리려나 보다 생각하셨겠지요. 저는 그 순진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가족 모임 날 저는 그 장부 복사본과 성분 검사지를 식탁 위로 집어던졌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그 돈이 전부 우리 수연이 피눈물로 바뀐 거였어요? 진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제 아이를 죽이고 5년 동안 아내한테 독을 먹인 게 저를 위한 거였냐고요? 어머니는 그제야 식탁 위의 장부와 검사지를 내려다보시더니 낯빛이 하얗게 굳으셨습니다. 그건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지, 당연히.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그동안 물러왔던 속내를 악에 받쳐 토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너더러 결혼하랬어?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았잖아. 그럼 그 돈 다 우리한테만 썼을 거 아니야. 어머니, 지금 그게 말이 돼요? 네가 자식을 낳아봐라. 그 많은 재산 다 그 자식한테 가지. 그럼 우리 장손 진태 아들은 뭐가 되니? 네 재산은 우리 장손한테 가야 이 집안이 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제 아이를 죽게 하고 며느리를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짓으로 몰아넣은 거라고요.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사람은 이미 진태 아들로 충분한데 굳이 네 핏줄까지 하나 더 생겨서 재산을 나눠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 아이를 지우고 5년 동안 아내를 병들게 한 거예요? 그게 어머니 방식이에요? 장손이 이 집안 기둥이야. 그깟 재산 한 푼도 남한테, 아니 네 자식한테도 세워나가면 안 된다고. 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눈물까지 쏟아내셨죠. 진우야, 이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진정이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여편네야, 네 손으로 네 핏줄을 끊어? 여보, 그게 아니라 저는 변명하지 말고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버지는 어머니의 뺨을 후려치며 당장 짐을 싸라고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형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자기 앞가림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진우야, 나는 이 일이랑 전혀 상관없다. 우리 애 학비는 계속 지원해 주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정이 떨어졌습니다. 형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 저는 그 자리에서 형을 회사에서 해고했고 지원하는 모든 신용카드와 법인 차량을 그날로 전부 압류했습니다. 형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어요. 진우야, 제발 나는 애도 있고 다시 생각해줘. 형이 지금까지 누린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야. 저는 단호하게 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짐을 챙겨 나가셨고 얼마 뒤 정말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내가 네 어머니를 너무 오냐오냐 봐준 게 잘못이었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방관자였던 아버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미안해 하시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돈줄이 끊긴 형네는 순식간에 사채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서로를 원망하며 매일같이 싸운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형수는 결국 조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형은 그 큰 집에서 혼자 지내며 술만 마신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집도 사채빚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단칸방으로 쫓겨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비참한 독거노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쫓겨나시기 며칠 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엄마다. 딱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되겠니? 문자가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장손 생각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지만 결국 답장은 보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지인이 어머니를 우연히 시장에서 봤다며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허리가 굽은 채로 리어카를 끌고 계셨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닌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덮었어요. 가끔 지인을 통해 어머니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다시 손을 내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저를 뒷전으로 미루고 결국 제 아이의 생명까지 빼앗으려 했던 사람을 용서하기엔 그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요.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끊어낼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하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수연이가 새벽마다 화장실에서 몰래 울던 모습, 하열로 응급실에 실려가던 그 창백한 얼굴이 떠올라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이제 저 자신이 아니라 제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모든 독약을 끊어낸 수연이는 1년 뒤에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희 부부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어요. 혹시라도 또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병원 갈 때마다 손을 꼭 잡고 함께 갔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이제 우리 방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저는 수연이를 안심시키면서도 속으로는 매번 초음파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심장을 뛰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달 내내 저는 회식도 다 마다하고 곧장 집으로 퇴근했어요.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쌍둥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다 쏟아냈어요. 간호사가 건네준 아기를 안았을 때는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여보, 우리 진짜 부모가 됐어.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장모님은 그 옆에서 손녀 둘을 번갈아 안아보시며 연신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들. 이렇게 예쁜 걸 왜 이제야 만났을까? 저는 장모님과 처가 식구들에 둘러싸여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뒤로 저희 집 거실은 늘 시끌벅적합니다. 장모님은 일주일에 2~3번은 저희 집에 들르셔서 반찬을 해주시고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 손수 도와주셨어요. 장모님, 저희끼리 할 수 있어요. 좀 쉬세요. 그러면 장모님은 손사래를 치며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뭘. 이서방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가족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처가에 놀러가서 장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으며 아이들 재롱을 함께 보는 게 저희 가족의 가장 큰 낙이에요. 아버지는 이혼 후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지내고 계신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가족이 찾아뵙습니다. 쌍둥이 손을 잡고 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문 앞까지 나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활짝 웃으세요. 우리 강아지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늦었지만 그래도 진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 싶어 마음이 놓입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일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게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기 쉬우니까요. 핏줄이라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장모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